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세 남성입니다. 절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아내 때문에 인생이 파탄나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10중 8구 친구의 마누라와 제가 바람이 나서 가정이 깨지고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코 제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닙니다. 우연인지 인연인진 몰라도 제가 아내와 사별한 후에 제 친구가 그녀와 이혼을 하면서 저와 그녀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제 친구와 그의 아내는 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한마디로 두 년놈의 농간에 제가 보기 좋게 놀아놨던 겁니다. 그 인간들이 제게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서 치가 떨릴 정도로 분을 느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고 이용하려는 나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저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도 아주 많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주저없이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넘치도록 많은 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친구와 그의 아내를 아낌없이 도와줬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비열한 짓거리를 서슴없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저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이라면 제가 당한 서럽고 아픈 기억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3년 전에 제가 겪은 비참한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게는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영수라는 녀석이었어요. 영수와 저는 제가 육상부에 들어가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달리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달리기를 해서 져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육상의 소질이 있었어요.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체육 시간에 100m 달리기를 하는 저를 본 육상부 코치의 눈에 띄어서 운동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성준이, 너 육상을 배운 적 있니? 코치는 저를 불러서 전문적으로 육상을 배운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아니요, 제대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넌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가 좋아서 신체 조건이 육상에 딱 좋아. 내가 부모님한테 말할 테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보자. 육상부 코치는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타고난 육상 선수라고 칭찬하면서 운동을 시키라고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해서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바라셔서 험하고 힘들지만 장래는 불투명한 운동을 시키는 건 주저하셨습니다. 어머님, 일단 한번 시켜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1년 안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두셔도 상관없잖아요. 코치는 거듭 엄마를 찾아와서 저를 육상부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말했고, 제가 달리기에 소질이 있다는 건 엄마도 알고 있어서 육상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저는 단순하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고 달리는 게 좋아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을 했던 영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영수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리기라면 누구에게도 져본 경험이 없었는데 저는 영수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저는 보기 좋게 영수에게 졌고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저보다 운동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자세라든지 속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부터 영수와 저는 늘 붙어 다녔고 운동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라이벌이었지만 운동이 끝나면 누구보다 친한 절친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영수와 저는 육상부가 있는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계속 운동을 했는데 2학년이 되자 엄마는 제게 운동은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생각을 하셨어요.
성준아, 이제 운동은 할 만큼 했잖아. 내가 보기에 넌 육상 선수로 성공하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마음 잡고 공부해서 대학을 갈 생각을 해라. 사실 저는 크게 눈에 띄는 가능성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을 갈 생각을 했는데 전반기 전국대회 예선전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후반기 전국대회 예선전이 제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했고 엄마도 허락해 주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밤낮으로 몸을 만들고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반기 대회에서도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육상을 그만두었지만 저희들의 우정은 이어졌습니다. 저는 늘 운동장에서 영수가 운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절친인 영수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일치인지 저도 영수와 같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1년 만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전국체전에 출전한 영수는 결승전에서 발목을 접지르면서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죠. 몇 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한 번 심하게 부러져 버린 발목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영수에게 운동을 그만둘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발목 상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육상을 하면서 무리한 힘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분명히 탈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생각해서라도 운동을 그만두세요. 하지만 영수는 자신의 인생을 육상에 걸고 있었기에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했는데 1년 뒤에 결국 의사가 경고한 대로 발목에 심한 탈이 나고 말았어요. 영수는 어쩔 수 없이 운동을 그만두었고 대학까지 중퇴해버렸습니다. 영수의 집안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육상 선수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대학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고 공부보다는 시급하게 돈을 벌어야 했던 겁니다. 대학을 중퇴한 영수는 바로 직장을 구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금씩 사이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한 다음에 동아리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여자 후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막 입학한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 여자 후배와 가깝게 지낼 기회가 많았어요. 이름이 연주였던 후배는 크고 맑은 눈이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저는 연주를 제 여자로 만들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연주와 사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차일 때 차이더라도 이런저런 꼼수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부딪혀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주야,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어느 날 동아리 행사 준비를 위한 회의를 마치고 연주에게 같이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한 다음 그녀를 카페로 데리고 가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주는 제가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방긋이 귀엽게 웃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기는 너무 편하고 좋은 오빠지. 그게 전부야?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돼? 내게 연주는 특별한 후배야. 어떻게 특별하다는 거야? 지금은 그냥 선후배 사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더 지나면 넌 내 아내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자 연주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오빠 무슨 농담을 진담처럼 해. 연주야, 나 지금 농담하거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사랑은 더 깊어져 가고 있어. 사랑해 연주야. 솔직한 고백을 들은 연주는 귀 밑까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저희들은 아무 말도 없었고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역시 아니었구나. 연주같이 예쁘고 인기가 많은 여자 후배가 나 같은 복학생을 좋아할 리가 없어. 저는 연주에게 차였다고 생각하고 두말 없이 일어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주와 저는 동아리방에서 마주쳐도 서로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연주가 손편지를 가만히 전해주었어요.
집에 와서 읽어보니 편지에는 너무 뜻밖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연주도 제게 마음이 있었는데 제 고백을 듣고 제 사랑을 받아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번 주 주말에 학교 캠퍼스의 벚꽃 동산에서 멋진 프로포즈를 해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벚꽃 동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안에 언덕과 연못을 만들고 그 주위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제법 멋지게 꾸며놓은 휴식 공간이었어요. 봄이 되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신혼부부들이 야외 촬영을 오기도 했고 캠퍼스 커플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로 유명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비록 벚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아닌 게 아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연인들과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발길이 뜸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프로포즈를 하기에는 좋았어요. 저는 장미꽃 다발을 준비하고 약속한 곳에서 연주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연주는 프로포즈의 증인으로 친구 채영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채영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기대감에 차서 활짝 웃고 있는 연주에게 장미꽃을 바치면서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연주는 제 품에 안겼고 지켜보던 채영이는 박수를 치면서 저희들이 커플이 된 것을 축하해 주었어요. 저희들 셋은 학교 앞에 호프집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생맥주를 마셨습니다. 그 뒤로 연주와 저 그리고 채영이는 자주 어울리게 되었어요. 연주는 저와 데이트를 할 때면 채영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눈치도 없이 저희들의 사이에 끼어드는 채영이가 불청객 같아서 불편했는데 채영이는 성격이 워낙 활달하고 밝았고 말도 많아서 같이 있는 사람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해주는 묘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저는 채영이 없이 연주와 데이트를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해질 정도가 되었어요. 다음 해에 저는 졸업을 하고 무난하게 직장에 취업이 되었어요.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연주와 채영이를 불러서 크게 한턱 쐈습니다. 1차, 2차를 거쳐서 3차까지 저희 셋은 기분 좋게 취해가면서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채영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웃고 떠들어대던 채영이가 한순간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렸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겁니다. 채영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놀란 제가 물었지만 채영이는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더니 연주의 부축을 받으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에 자리로 돌아온 채영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빠 많이 놀랐지? 미안해. 내가 한 번씩 이래. 채영이는 웃으면서 술을 마셨지만 연주는 그녀를 한없이 측은하고 딱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얼마 뒤에 저는 연주에게서 채영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채영이가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속에는 아주 깊은 상처를 감추고 있어. 연주는 늘 밝고 활달한 채영이가 마음속 깊이 감추고 숨기고 있던 어두운 과거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채영이가 중학생일 때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에게 수시로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고 해요. 의붓 오빠도 채영이를 많이 괴롭혔다고 하네요. 나중에 채영이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새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갈라섰다고 합니다.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채영이는 조금씩 안정이 되었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밝고 활달한 모습을 되찾았지만 가끔씩 불현듯 새아버지에게 시달리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심장을 쥐어짜는 듯이 아프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아직 남자친구가 없는 것도 어쩌면 그때 새아버지에게 모진 짓을 당하면서 남자에 대한 공포가 생겼기 때문인 것 같아. 채영이는 이런 말을 하면서 힘없이 웃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제가 대리를 승진을 하고 연주도 대학을 졸업하고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 취업이 되자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결혼한 후에 저희는 채영이와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채영이는 우리와 자주 만났지만 결혼 후에도 집이 가까워서 저희들 신혼집에 들리면서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채영이는 저희 집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제게 슬며시 여관에 가서 자라고 했어요.
여보, 오늘은 연주랑 밤새 놀다가 같이 자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있으면 서로 불편하잖아. 오늘은 여관에 가서 하룻밤 자. 알았어. 당신은 남편보다는 친구가 더 좋다는 말이지? 이거 우리 이러다가 신혼에서 바로 갱년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서 나가. 알았어, 갈게. 제가 장난스럽게 투덜거리면서 나가려는데 채영이가 저를 불렀어요. 오빠, 그럼 여관 가지 말고 내 원룸에 가서 자. 비어있는 방 놔두고 괜히 여관비 쓸 필요 없잖아. 어머, 연주야, 그래도 여자 혼자 자취하는 방인데 남자가 잔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 뭐 어때, 우리 사이에. 괜찮아. 연주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서 제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걸어서 10분 거리인 채영이의 원룸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죠. 채영이의 원룸은 미혼 여성 혼자 사는 방답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채영이가 덮던 이불 속에 들어가니 기분이 왠지 이상하고 야릇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어서 쉽게 잠을 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신혼부부인 저희들과 채영이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채영이는 제게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졸랐어요. 오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 오빠를 보니까 친구들도 모두 괜찮은 남자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 중에서도 최고로 괜찮은 남자 하나만 골라줘. 나도 이제 시집갈 생각이거든. 오케이, 내가 채영이를 위해서 특급 남편을 찾아서 대령할게.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고마워 오빠. 그리고 며칠 뒤에 영수가 오랜만에 제게 연락을 했고 저는 영수와 만나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어요. 영수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만난 게 1년도 넘었지? 그래 자식, 내가 결혼할 때 본 뒤로 처음이야. 뭐 하느라고 연락도 한 번 안 했냐? 뭐 하긴, 먹고 사느라 정신없었다. 영수는 직장에 들어간 뒤로 운동에 대한 미련 같은 건 버리고 오로지 앞만 바라보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을 하는 영수는 운동을 할 때부터 집중력과 지구력이 남달랐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할 텐데 영수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는 친구였어요. 저는 영수를 보면서 운동이 아니라 뭘 해도 영수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대로 영수는 이제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했어요. 신혼생활은 어때? 아주 깨가 쏟아지겠구나. 참, 나는 언제 결혼하냐? 영수는 제 신혼에 대해 물으면서 아직 미혼인 자기 신세를 한탄을 했어요. 저는 문득 채영이가 떠올랐죠. 영수, 너 사귀는 여자도 없는 거야? 당연히 없어. 고졸이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대졸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돼. 요새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일만 하는 처진데 연애는 내 주제 그림의 떡이야. 그럼 내가 괜찮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봐. 내가 보기에 둘이 꽤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 주면 나야 좋지. 저는 친한 친구 영수를 채영이에게 소개해 주었고 둘은 마음이 맞아서 사귀게 되었어요. 채영이는 영수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영수 오빠도 매너가 짱이고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다행이다. 내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수 그 자식 정말 진국이야.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 염려하지 마. 지금 분위기를 봐선 조만간 오빠가 축의금 내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그렇게만 되게 해라. 내가 열심히 돈 벌어놓을 테니까. 채영이와 영수는 3개월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채영이는 결혼식장에서 제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했고 저희들 두 부부는 자주 만나면서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서로 시간을 맞춰서 교회로 드라이브도 갔고 휴가철이 되면 일정을 조율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같이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휴가 계획을 짜는 건 언제나 아내와 채영이가 맡아서 했고 영수와 저는 아내들이 만든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여행에 들어가는 경비는 서로 절반씩 부담을 했어요. 하루하루가 꿈을 꾸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고 이제 아내와 저는 애를 가질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 전부터 맞벌이를 해와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터라 애를 가져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몇 개월 뒤에 아내는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아내는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고 속절없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제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제 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해. 알았어. 당신 오늘도 정말 고생했네. 저녁은 먹었어? 아니, 당신이랑 같이 먹으려고 안 먹었어. 설마 당신 의리 없이 혼자서 저녁 먹은 건 아니지? 당연히 당신 기다리면서 안 먹었지. 뭐 먹고 싶어? 내가 배달 주문해 놓을게. 오늘은 매콤한 닭발이 땡기네. 좋아, 내가 당신 올 시간에 맞춰서 닭발 시켜 놓을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 전화 통화를 끝으로 저는 아내의 목소리를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2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집에 오지 않자 저는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고, 한참 뒤에 저는 경찰을 통해서 아내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뒀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병원 영안실로 달려간 저는 아내의 처참한 시신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수와 채영이도 제 연락을 받고 만사 팽개치고 달려와 주었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아내는 이미 제 곁에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아내의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뒤처리를 영수와 채영이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처리해 주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어떻게든 충격에서 벗어나서 회사에 나가려고 해봤지만 지독한 후유증으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상사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조대리 많이 힘들지? 그럴 거야. 괜찮은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그러니까 좀 더 쉬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오는 건 어때? 상사는 제게 좀 더 쉬라고 하면서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사직을 권했어요. 충격에 빠져 정신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니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직원은 과감하게 잘라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다독이며 도와주진 못할 망정 쫓아내다니 정말 세상이 비정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정이 떨어져 버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부터 집에 틀어박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세상과 담을 쌓은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는다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혀서 사는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채영이가 용기와 기운을 주었어요. 오빠 기운내. 연주도 하늘나라에서 오빠가 이렇게 페인처럼 지내는 걸 보면 슬퍼할 거야. 어서 털고 일어나. 연주목까지 오빠가 살아야 되잖아. 채영이는 매일같이 제 집으로 와서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있는 저를 챙겨주었어요. 채영이는 친구의 남편인 저를 돌봐주기 위해서 출퇴근이 자유로운 부서로 옮겼습니다. 서너 달 동안 채영이의 위로를 받으면서 저는 간신히 살아갈 힘을 얻었고 마침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 군데 직장을 알아본 결과 정수기 판매회사에서 주부 코디네이터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픔을 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채영이는 자주 집에 들러서 혼자 사는 호라비인 저를 여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기고 살펴주었습니다. 채영이는 일부러 제 앞에서 재미있는 농담을 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친구 영수도 자주 안부 전화를 했고 가끔씩 술자리를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둘이 저를 생각해준 덕분에 1년 정도가 지나자 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모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아니라 영수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영수가 제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혼한 유부남에게 아내 말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다니 어이가 없는 말이라서 영수가 저를 웃기려고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수의 표정은 아주 심각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참 웃기는 일이야. 남자든 여자든 가정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건 짐승들이나 하는 더러운 짓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영수는 어떻게 내연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내연녀는 영수가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거래처의 여직원이라고 했어요. 22살의 어린 여직원은 부침성이 있고 애교도 많아서 영수와 금세 친해졌다고 합니다. 영수도 그녀를 막내 여동생 정도로 생각하고 편하게 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영수를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면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영수가 업무차 거래처에 들렸는데 이상하게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었다고 해요. 영수만 보며 어머 오빠 어서와, 커피 타줄까? 아니면 음료수 줄까? 라고 하면서 반겨주던 그녀가 영수가 아는 척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고 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영수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대답을 피했지만 영수가 거듭 묻자 그녀는 급히 돈이 필요한데 구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네. 그녀의 아버지는 간경화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수술을 미루고 계속 방치했다가는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죠. 가족들도 알고 있지만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수술을 미루기만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 아버지의 상태는 악화되어서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른 거죠. 하지만 외동딸인 그녀 혼자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형편이었고 친척들도 모두 사정이 어려워서 도움을 줄 만한 여유가 전혀 없다고 했답니다. 사정을 털어놓고 서럽게 우는 그녀를 보자 영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수술비를 자기가 빌려주겠다고 말해버렸다고 해요. 소영아 걱정하지 마. 마침 나한테 여윳돈이 있으니까 우선 그걸로 아버지 수술 받게 해드리자. 정말이야? 고마워 오빠. 내가 꼭 갚을게. 그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수의 품에 안겼고 그때부터 그녀는 영수를 아버지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면서 둘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져서 결국 내연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소영이하고 잠자리를 가질 때면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젠 아내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워. 눈을 감아도 뜨고 있어도 내 머릿속에는 소영이 생각뿐이야. 그래서 영수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영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채영이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채영이에게 돌아가. 친구로서 충고하는 거야. 만약 네가 채영이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영수에게 채영이와 헤어지면 저도 영수를 친구로 인정하지 않고 절교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말에 영수도 모든 걸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수와 헤어진 뒤에 저도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난 것도 모르는 채영이는 여전히 제 집을 들락거리면서 식사 준비부터 집안일까지 맡아서 해주며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저는 늘 웃으면서 밝은 모습을 보이는 채영이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의 불륜을 함부로 알려서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도록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영수를 만나서 하루빨리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설득하고 부탁했지만 영수는 여전히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얼마 뒤에 만난 채영이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인 겁니다. 결국 영수는 내연녀를 선택한 거죠. 저는 그날 남편에게 어처구니 없는 배신을 당하고 서러워서 우는 채영이를 달래면서 밤늦도록 술을 마셨어요. 며칠 뒤에 저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당장 땡땡 아파트 놀이터로 나와. 성준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이 자식이 몰라서 물어?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네가 채영이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만들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나와. 저는 화가 치밀어서 영수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쯤 기다리자 영수가 놀이터에 나타났습니다. 태연하게 걸어오는 영수를 보자 저는 너무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채영이와 헤어지면 친구로서 우리 관계도 끝이라고. 그런데 넌 나까지 버리려고 들어?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소영이를 향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 전부를 주고라도 소영이를 가지고 싶어. 이런 미친 자식. 조강지 쳐버리고 바람이 난 나쁜 자식아. 넌 좀 맞아야 돼. 저는 영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영수는 미친 듯이 휘두르는 제 주먹을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맞고 있었어요. 그래, 나를 때려서 네 화가 풀린다면 실컷 때려. 코피가 터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도 영수는 끝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때리던 저는 술기운이 올라서 지쳐버렸어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숨을 몰아쉬자 얼굴에 피를 닦아낸 영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자. 너 채영이 사랑하니?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성준아, 이제 우리 솔직해지자. 채영이와 나는 서류 정리만 남았을 뿐이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야. 난 이미 소영이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 그건 채영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야. 너도 이제 다른 여자와 재결합해서 새 출발하는 게 당연해. 그 상대가 채영이라고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영수의 말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얼마 전부터 채영이를 볼 때마다 야릇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친구의 아내라서 억지로 그녀에 대한 애정을 숨기고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저는 천천히 영수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때 영수는 제 뒤통수에 대고 네가 채영이와 재결합했으면 좋겠어. 이건 내 진심이야. 둘이 잘 살기 바래.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채영이에게서 영수와 이혼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시리에 빠져있는 채영이를 보살펴줄 차례였죠. 혼자 된 처지인 채영이와 저는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고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빠, 이제는 나도 다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오빠가 일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채영이는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애를 가지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침 저희 부서에서 업체마다 찾아다니면서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주부 코디네이터를 새로 모집하고 있어서 저는 채영이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직장에서도 같이 일하게 되자 이제는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재혼하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채영이도 수줍게 웃으면서 제 고백을 받아주었죠. 오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오빠 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세 알 수 있거든. 하늘나라에 있는 연주도 아마 우리의 재결합을 기뻐할 거야. 채영이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채영이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재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비를 충분히 주는데도 아내는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아니 여보, 생활비는 충분히 준다고 생각하는데 왜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야? 여보,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당신이 주는 생활비로는 어림도 없어. 그나마 내가 버는 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들 미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은 적금으로 넣어서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아야 돼. 그러려면 당신이 생활비를 더 줘야 된단 말이야. 저는 아내의 말만 믿고 원하는 대로 생활비를 더 줬어요. 하지만 아내는 끝없이 돈 타령을 늘어놓았고 참고 참던 저는 아내의 지긋지긋한 소리에 짜증을 내게 되었어요. 여보, 돈 없다는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매일같이 돈 달라는 소리만 하면 어떡해?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라도 돼? 당신이 살림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왜 매일 한숨만 쉬는지 알게 될 거야. 평생 우리들이 그냥저냥 먹고 살 거면 상관없지만 곧 애도 생길 거잖아. 앞으로 애를 키우는 거 하면 우리들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어. 아내는 제가 살림을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버는 돈과 가진 돈을 전부 자기한테 주든지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과 월급 전부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금전적인 문제는 확실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서 재혼을 할 때 저는 각자 가진 재산은 각자 관리하자고 말했고 아내도 동의했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아내의 돈 타령에 제가 지고 말았던 거죠.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맡긴다는 게 꺼림칙하긴 했지만
이제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부부 사이가 되었으니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는 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내가 진통 끝에 딸을 출산하던 날, 저는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고 저도 드디어 아버지가 되었다는 생각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쳐서 분만실에서 나온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 그리고 고마워.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줘서. 이제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당신과 우리 딸 미경이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제 말을 들은 아내도 희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의 미소가 왠지 어색하고 슬퍼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아내의 슬픈 미소 뒤에 감춰진 경악스러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딸을 낳은 뒤에 아내는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젖먹이 딸을 데리고 날마다 외출을 했어요. 저는 집에만 있기 갑갑해서 바람을 쐬러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퇴근을 한 뒤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아내는 항상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떠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아니, 가정이 있는 유부녀들이 밤 11시가 넘도록 모여서 수다를 떤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일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내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모았어? 저는 아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아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2억 정도 될 거야. 주택청약도 하고 있고 펀드에 들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2억이 되면 대출 끼고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자. 지금 집은 너무 좁잖아. 맞아.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하여튼 나는 당신만 믿으니까 알아서 해. 저는 돈에 관한 모든 것을 아내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살림이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내와 제 명의로 대출 미납금에 대한 독촉장이 날아오기도 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왜 대출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아내는 그냥 쓸 데가 있어서 받았고 얼마 되지도 않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살펴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모바일 뱅킹을 확인해 보니 아내는 매달 정영수라는 놈에게 200만 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려 1년이 넘었던 겁니다. 정영수, 바로 제 친구이자 아내의 전 남편이죠. 저는 설마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꼭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아내의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2억 가까이 모았다는 아내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의 계좌들에 흩어져 있는 잔액을 전부 합치니 30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불길하고 불안한 느낌이 제 몸을 덮쳐왔습니다. 저는 우선 아내가 매일같이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출근하는 척을 하고 집 근처 숨어 있다가 딸을 데리고 집에서 나온 아내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차를 몰고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주택가로 가더니 빌라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고 잠시 후에 빌라 안에서 남자가 웃으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놈은 영수였어요.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던 저의 기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나와서 딸을 품에 안고 좋아하는 영수놈과 아내를 보자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뒷좌석에 탔고 영수가 운전대를 잡더니 그들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그것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저는 도저히 침착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혼자 주택가 골목의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회사로 갔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전 남편인 영수를 만나고 있었어요. 최소한 1년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내연관계가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제 딸을 안고 좋아하던 영수를 보자 저는 딸이 제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 몰래 딸에 대한 유전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 기관에서는 검사 사유를 적는 것을 요구했죠. 저는 망설이다가 배우자의 불륜 의심이라고 적었는데 신청서를 적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 참 어이가 없고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예상대로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로 나왔고 저는 검사 결과를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속일 생각 말고 당신 발음대로 말해. 언제부터였어? 제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추궁하자 아내는 포기하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났어. 그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울면서 매달리는 바람에 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이가 너무 불쌍해서 미안해 여보. 1년 전부터 영수는 아내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혼한 뒤에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한 영수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내연녀는 동거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아서 영수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다고 해요. 영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내연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면서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만난 내연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행실이 좋지 않기로 소문이 파다하게 난 여자라고 했답니다. 영수는 처음에 그녀가 아버지 수술비가 없다고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시킨 것도 계획된 연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소영이 찾지 마세요. 그 기집애 아마 다른 남자랑 동거를 시작했을 거예요. 물론 그쪽한테서 가져간 돈으로 생활을 하겠죠. 전 재산을 날리고 알거지가 된 영수는 다시 자기를 받아달라면서 아내에게 집요하게 설득하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도 하지 않던 아내도 울면서 매달리는 영수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처럼 조금씩 전 남편에게 마음이 열렸던 거죠. 그리고 대담하게 저 몰래 동거를 하면서 아내는 영수의 애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에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영수놈은 내연녀에게 당한 대로 아내를 통해서 제 돈으로 자기가 진 빚을 갚고 생활비로 썼던 겁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영수를 찾아갔습니다. 영수놈은 3년 전에 놀이터에서 저를 만났을 때처럼 올 것이 왔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전처와 바람을 피우면서 친구인 나를 등쳐먹을 생각을 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저는 악에 받쳐서 그때처럼 영수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낸 문제가 아니었죠. 영수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겼던 돈을 내놓으라고 이제는 전처가 된 채영이에게 요구했어요. 그러자 어이없게도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던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돈을 돌려달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분명히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잖아. 전처는 돈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정색을 하면서 그 돈은 제가 준 것이니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한 벌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먼저 돈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돈 앞에서 숨겨왔던 탐욕과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어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뻔뻔스러운 아내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서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전 남편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줬던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법은 세상에 없어. 나는 위자료 말고 한 푼도 못 주니까 마음대로 해. 아내는 오히려 저를 노려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혼소송을 맡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아내에게 맡겼던 돈을 찾아달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쉽지 않다는 말을 했어요. 아무리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건 위자료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주었던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순 없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아끼고 아끼면서 모은 1억이 넘는 돈을 날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아내가 제 돈을 내연남에게 주었고 그들의 생활비로 썼다는 게 증명이 되면 문제는 다르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내가 불륜을 실토하면서 제 돈으로 영수의 빚을 갚고 생활비를 썼다고 말한 걸 녹음해 두었기에 재판 과정에서 간신히 위자료와 함께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글을 올리고 나니 유난히 죽은 아내가 그리워지네요.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내일도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